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최초의 선교사 현대 선교의 창시자로 인도에서 사역을 했던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밥을 먹고 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매 순간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그렇게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기도의 태도를 의미한 것이지 다른 거 다 먹었다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아나운서가 남편하고 한참 싸우다가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 내가 금방금방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게끔,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을 이렇게 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보람된데, 이제 어떤 때는 뭐 애들 밥 해주고 학교 갔다 오고 내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까 그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못할 때도 많으니까 수시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다음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고 언제든지 기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통로가 계속 열려져 있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아멘. 우리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기도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중앙일보의 전응덕 고문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참 원로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이 극동방송에 오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시각인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신앙심을 높이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 모습을 단편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내 말을 전하라, 이러한 그 성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극동방송이야말로 바울이 선교하던 시대를 뛰어넘어 가지고 전 세계로 전파를 통해 가지고 선교의 그 목소리를 전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정 고문님 말씀이에요. 이제 오래 언론사에 종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언론은 정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에 그 사이비 언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조그마한 비리가 있으면 그걸 확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그 딜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좋지 않다고 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다매체 시대에 파생되는 하나의 해가 되겠죠. 좋게 얘기해서 경쟁에 극심함을 보여주는 어느 단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겠죠. 결국 정화가 되고 메디아가 정돈되겠죠. 그런 이제 KBS도 계셨고 MBC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TBC도 TBC 중앙일보에 지금 고문이로 계신데 뭐 3대 주간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앙일보가. 그런데 제가 보는 신문도 저는 이제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제 이따금씩 경제신문은 뭐 매일 경제를 보든지 뭐 이제 보는데 요새 이제 눈이 침침하니까 고모님은 저보다 2살 위세요. 그래요? 네. 그 요새도 지면을 보세요? 지금 보죠.
그냥 안경 쓰고 보세요? 성경을 그대로 오늘 아침도 네. 어제 저녁도 안경 안 쓰고 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참 축복이네요. 축복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지금 이런 것도 보는데 그래도 돗배기를 쓰고 보면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예, 참 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시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언론 계통에 오래 계셨는데 우리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육 언론은 사회 목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게 언론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언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 앞으로 좀 더 폭을 넓혀가지고 나라를 위하고 어떤 게 정의의 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전할 수 있고 이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그렇죠. 저 미국에서 제가 오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국익을 위해서는 그러면 언론에 낼 것도 자제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까불려 버리죠. 다 한꺼번에 그냥. 그 아까도 얘기했으면 경쟁의 극치에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매체 간의 경쟁에. 예, 누가 먼저 보도하느냐, 네, 발표하느냐. 그렇죠. 그런 데서 이제 오는 피해단이죠. 예. 그러나 그 정화가 전 되리라고 봅니다. 정화가 되어지요. 그러면 되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이 남북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정말 북한을 옹호한다거나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자꾸 알리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물론 공정하게 보도를 하면 이런 것이 공산주의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물론 판단해서 이게 그러다 옳다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러한 이게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는데도 막 그 언론 매체에서 또 텔레비 같은 데서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매체가 계속해서 부추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국익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국익이 어떤 한 면에 있어서는 너무 까발린다고 비난을 받지만 어떤 면에서는 속속들이 까발려 가지고 보도를 해 가지고 국익이 가다듬어지는 이런 과정은 언론의 또 한 층의 역할이라고 보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어떤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도 미리 해놓으면 그게 또 중단될 수가 있으니까 국가 대 국가. 예를 들어 어떠한 무기를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 성능도 잘 모르고 지금 그냥 비밀 상태에 딜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까불려 놓으면 하려고 그러다가도 멈추면은 또 그런 두 개 측면이 있다고 봐도 까발려 놔가지고 국익이 손실되는 것도 있지만 이득이 되는 것도 있다. 모르고 달겨 들어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언론이 정돈시키는 그렇죠. 이런 역할이 또 언론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용도 고문님께서 네. 언론 계통에 계시면서 가장 보람되다, 가장 힘들었다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건 지가 부산문화방송국에 네. 부산 MBC죠. 네. 서울의 MBC가 설립되기 2년 전에 부산의 MBC가 설립이 됩니다. 문화방송이 그러면 네. 부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문화방송은. 거기에서 그 보도 그때는 보도국이 아니라 보도과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보도과에는 아나운서와 기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가 TBC를 옮겼을 때도 TBC의 보도국은 딴 방송국과 달리 아나운서와 기자가 같은 보도국 산하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기자와 아나운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상당히 도모했는데 당시 부산에 있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 4.19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마산을 중심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4.19 사태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학생혁명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게 이제 3.15 부정선거 개표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산에서.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몰려가지고 개표 중간에 내 표 찾아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경찰이 발포를 오기 시작합니다. 희생자가 납니다. 네. 에스카레이션이 돼가지고 점점 시위 군중이 늘어납니다. 이러다가 부산, 대구 지방에까지 파급이 되고 급기야는 김주열이의 시체가 부두에서 발견이 됩니다. 체리탄이 얼굴에 꽂힌 채 처참한 모습으로. 이게 제2차 마산 데모로서 파급이 커져가지고 네. 서울에 4월 18일 고려대학 학생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4.19가 그렇죠. 일어나는 이제 거죠. 본격적으로 일어났죠. 그때 경찰은 언론에 대해서 통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보도 관제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에 알려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이 데모를 보도 관제로서 이걸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부정선거를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했겠나요? 밑에 사람들이 충성심에서 부정선거를 했겠나요? 그거야 밑에서 내무부 쪽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예. 사실 나중에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아는 분이거든요. 혁명재판소에서 그게 나중에 밝혀졌죠. 네, 그래서 쟁교 내무장관이 사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학생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4.19 혁명에. 그때 이제 부산문화방송이 그 실황을 그대로 중계방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 당국에서 이 방송을 누가 허가했느냐? 이게 어떻게 방송이냐? 당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KBS라는 그때 KBS의 공영방송의 국영방송이에요. 그렇죠. 아나운서 기자가 사무관, 서기관 이러한 제도였었어요. 국영방송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문화방송을 누가 허가했느냐? 어떻게 이런 방? 그러니까 KBS의 그 틀을 벗어나니까 그게 지금의 방송 네. 태도들 아닙니까? 네. MBC, SBS, KBS, JTBC 다 처음 듣는 저거니까 국민 시청자들은 이게 옳은 방송이구나 하고 따라오는데 당국에서는 이 폐쇄해야 된다는 거죠. 예, 보도를 제대로 해줬다. 네. 당국에서는 미운 방송이다. 그래. 이거 이 방송을 누가 허가했느냐 하는 거죠. 정부에서 했죠. 그러니까 당국의 그 압력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힘들었죠. 그럼 언론인으로서 내가 가장 보람 있었다 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언론인으로서 보람될 때는 나라가 긍정적으로 그 뒤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보림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죠.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다 성장을 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이제 글로벌 시대를 향해서 시야를 넓히고 또 글로벌 시대의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속에 한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돌이켜보면 감회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고 예. 발전되고 예. 먹고 살기가 좋았던 거. 그러면 전영도 고모님은 어렸을 때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셨어? 좀 어렵게 생활하셨어요? 저는 중산층이죠.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으니까.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도 목사님이 있었고 전도사님이 있었고. 그때 힘들었죠, 그분들도. 그러면 저는 백년 기독교니까 네. 연동교회에서. 그러게. 그래 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신 중고등학교로 들어갔는데. 미션 학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서울에서 만났죠.
서울 사람이 이제 부산 내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 MBC에. 예. 서울서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학교에서 만나셨어요? 저 동리에 충신동에 살았는데 네. 동네 친구의 누이 동생.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가족같이 서로 왕래하고 네. 저거 하다가 나 배필로서 정말 그때 사모님께서 교회 다니셨어요? 그 연동교회 다녔죠. 합창단에 있었고 네. 네. 나보다 독실하죠. 그래. 나는 지금 집사지만 집사람은 명예군사로서 이제 네. 좀 그러면 이제 웃겨. 거기서 만나셔서 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는 몇 분 두셨어요? 둘죠, 아들 둘. 그 아드님들은 지금 언론에 종사하고 계세요? 다른 거 하고 계세요? 하나이는 지금 저 SBS 계열회사에 그저 영어국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둘째 아이는 여기 홍대 옆에 골든 메디아라고 텔레비전 제작 회사를 지가 그러면 꾸려나가고 다 있죠. 예. 농사 지어서 이제 그 길로 네, 그럼요. 인도하셨구만요. 뭐 지가 조언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야 이렇게 고생도 하시면서 언론 계통에 있었으니까 아버님 존경하고 아버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우리 애들 둘이 다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시원찮거나 자기 직업에 불만이 있고 뭐 그렇다면은 아이 나 그거 안 한다 그럴 텐데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옛날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 목사 안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언론 계통의 아드님 두 분이 네. 그럼 또 손주는 손주 둘인데 지금 하나이는 지금 해군에 입대하고 있고 네. 병역 임무, 하나이는 공군에서 제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 취직 시험 한창 대학 졸업반이니까 준비하고 있겠죠. 저는 지금 손주 손녀가 10명이에요. 아유 축복 받으셨습니다. 예, 3남매가 네, 하나이는 넷, 하나이는 셋 해서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복하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네. 걔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은 헷갈려요. 그러시죠. 예, 뭐 손주 이름도 아버지 이름 부르고 아버지 걔들 아버지도 손주 이름 네. 부르고. 그 지가 지금까지 이제 그 일제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중학교 1학년 때, 경신중학교 1학년 때 해방을 맞이했거든요. 그러시지. 그리고 5년 있다가 6.25 사변이 나지 않습니까? 전선에서 중동부 전선에 육군 중위로서 8사단 26년대 대대통신제장 최일선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어요.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하고 멀었었죠. 그래가지고 성년이 돼가지고 최일선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려달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고 누나가 기도해 주고. 근데 그때 저보다 2살 위시니까 예. 군대를 가셨고 네. 저는 2살 아래니까 군대를 못 가고 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을 간 거예요. 예. 예. 뭐 그 길이 하나님이 예. 아니 저도 나이가 2살, 3살 네. 더 위면은 학도병 아니면은 그렇죠. 끌려갔죠. 네,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네. 그냥 미군 부대에서 학교는 뭐 폭격당했으니까 하우스보이 하다가 그 미군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럼 군대 생활 하시면서 네. 전방위로 다니실 때 부사 일생이로 살아났다가 그 하룻밤에 이쪽에서 그 인민군 쪽에서 하는 포가 한 15,000발 돼요. 하루 저녁에 저쪽이 10,000발이 날라옵니다. 중공군의 화력이 세가지고. 네. 그 뭐 부하들도 그 가설어로 유선 끊어진 거 가설어로 나갔다 다치죠. 뭐 그다음에 교대병력 들어오죠. 경험 없죠. 그때 뭐 경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공군이 화천저수지를 휴전전에 뺏기 위해서 대공세를 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일권 씨가 상군단장인데 그때 무너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휴전선이 이루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종사를 했죠. 뭐 이라저런 일이 있죠. 그다음에 MBC에 있다가 부산 MBC에서 서울 MBC 보도 책임자로 했고, 그다음에 TBC 보도국장에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경영을 맡기 위해서 광고를 맡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무가 되고 나서 통폐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폐합 때 그 KBS 갈 직원들, MBC에 갈 사람, 그다음에 중앙일보에 남을 사람, 또 삼성에 가기 원하는 사람, 이 저다 인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렇죠. 야, 언론 통폐합. 전두환 장군 그러면 정권 이건 잡을 때죠. 뭐, 이 엄청난 그 변화가 온 거죠. 이 뭐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야. 그때 제가 그 삼성에 가는 직원들을 데리고 송별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그 우리는 헤어지면 다시 만날 것이다. 내일을 기약하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했죠. 그 성경 구절 지금도 기억하세요? 그럼요. 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당국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야. 그러니까 그때 TBC에 이은하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당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송별회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다는 것 때문에 타 방송에 6개월 그 출연 정지를 받는 그러한 엄격한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거야 지금 뜻이. 악을 시달림을 받는데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30년이 더 흘렀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그때 그 트집 잡고 추궁하던 이분이 이제는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지방의 모교회 장로가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해를 하게끔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 참 그러한 경험을 겪고 나신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언론사에 종사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럼요. 왜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언론인으로서 글로벌 시대 산업의 언론의 역할 등등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사명이 있죠. 그러나 뭐 이제 85이 내일 모레인데 그건 욕심이겠죠, 지금. 아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도 지금 해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평탄하게 이 자리까지 아직도 봉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자신이 뛰어난 재질로서 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생각을 하고 또 구절에 그런 잠언 16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을 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구절을 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옛날에 그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경신학교 시대부터 꿈꾸던 그분도 나중에 서울 KBS 아나운서가 됐지만 여기 저 임마누엘 교회 지금 권사로 있는데 가끔 우리가 기독교적인 토론을 하죠.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요. 그 당시에 다 어려웠죠. 어려웠죠. 좀 30대쯤 되셨을 그럼요. 때 네. 기자 월급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고 경찰관 월급들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 지방 신문이라든가 이런데 기자들은 뭐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공무원들 그래 돈도 뜯어내고 그런 적이 있었죠. 아니 뭐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죠. 많이 정화됐죠. 네. 그런 부분이. 그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이비 기자라고 해가지고 네. 상당 그 나중에 숙청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제도 받고. 정화가 되고 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없이 가난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참 어려웠을 때 그리고 내 직책상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 성경 구절이 뭐 생각이 나고 지금도 적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전 그런 하나의 구절이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을 때 귀를 막지 말아라. 네가 울부짖을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할 것이다. 네. 그게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죠. 예, 참 보세요. 네. 정말 그 당시에 시설이 시퍼런 군부에 네. 항거를 하려니까 언론으로서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사법부 파동도 일어나고 또 언론도 통폐합이 되고 그러한 때 한국에 사시면서 야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 이민 가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전 절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지가 이 나라를 최전선에서 지킨 사람입니다. 6.25 동란 때 아 그럼요. 그리고 적치하에 3개월을 서울에서 가둬 지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니까. 아 그럼요. 야. 그런 대한민국을 그 전 자진해서 국군이 저 유엔군 오고 저거 해서 자진해서 군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번영하는데 또 극동방송이 매 시간마다 부르짖는 통일되게 하옵소서의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KBS 아나운서 기자로 시작하셔서 이제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까지 역임을 하시고요. 현재는 중앙일보의 고문으로 계신 전응덕 고문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역사 속 역사책 교과서의 내용으로만 듣고 봤던 것을 오늘 이렇게 또 직접 경험한 나라의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그때그때마다 또 이겨내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고모님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책을 출간하셨는데 네, 그럼요. 제목이 이 사람아 목에 힘을 빼게입니다. 제목이 참 특이한데요. 네. 예, 출간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TBC 보도국장 10년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저 아주 압박 받는 속에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하나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10년이 될 쯤에서 당시 그 홍진기 사장의 JTBC 그때 TBC 사장 겸 중앙일보 사장으로 계셨어요. 하루 불러더니 자네 나이가 지금 몇이지 그래요. 43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아 목에 좀 힘 좀 빼지 그래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좀 이제 언론에 보도국장 정도 하니까 이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이제 이게 몸에 배인 걸 그분은 느끼는 거죠. 보도국장 때까지는 뭐 그런 대로 봐주겠는데 이제 43살이면 이제 경영을 자네가 좀 익히고 배워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보도는 그만하고 내가 자네를 그 중역으로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경영을 하려면 광고부터 자네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 광고주는 아주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야 될 분들 아니냐. 이런 면에서 좀 자세를 힘을 빼라. 야, 그러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하고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을 다녀와라. 그래서 보고서를 냈죠.
그 광고의 길로 지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8년을 하다가 통폐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홍진기 씨를 그냥 뭐 가깝게 못 뵙고 아, 예. 그 아드님은 참 가깝게 지내는데 네네. 아드님의 인품을 보면은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한 분이었어요? 아주 근엄하신 분이고 책을 놓지 않는 분이죠. 지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 일본, 유럽, 뭐 미국에서 엄청난 책이 들어옵니다. 최신 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과학 할 것 없이 이걸 보시고 이건 보도국장에게 맡겠다 해가지고 내려보내세요. 이건 편성국장에게, 편집국장에게 맡겠다. 이건 정치부장에게 맡겠다. 이래가지고 그 읽고 식사 때 얘기를 들으십니다. 읽고 난 소감이 어떠냐 하는. 그럼 그 다음 책을 또 내려주세요. 결국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지혜,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도 있지만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산업의 발전과 등등을 배우려면 책에서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이병철 씨하고는 얼마나 가까웠어요? 이병철 회장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분이 홍진기 회장. 그래서 이제 결혼이 그럼요. 야. 성사도 되고. 야. 그러니까 이 홍진기 회장이라는 분은 일제 때 경성지대를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재 중에 수재 아니겠어요. 야. 그리고 30대 40대에 법무내무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언론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보다 다 우리의 견인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럼 그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신문이 언론기관이 아니라 중앙일보는 50주년에 그 홍석현 회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문은 언론기관이 아니다. 경영을 맡은 언론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홍진기 회장의 뜻이고 언론이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언론 자유를 지키지. 언론 자유를 타박받고 언론 자유를 자꾸만 좁히고 들어오는데 언론이 이익을 경영이 안 되면 언론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기본 아주 신념이 있으신 분이지. 그 뒤에 홍석현 회장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이 글로벌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홍석현 회장은? 그렇죠. 예. 예? 눈은 떴죠 벌써. 그러니까 국제 정세 이 통일 문제 이런 부분에 월등하게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언론이 그러한 자세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100만 부가 넘는 신문 아닙니까? 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신문 아니에요. 독자를 선도하려면 기자, PD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신문의 가치라는 건 그 기자의 가치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러면 그 기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 그 PD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느냐에서 그 신문과 내용이 방송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돼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방송국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PD입니다. 어느덧 이 일을 한 지 10년째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은 영어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었는데 타사 프로그램과 비교하며 요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소위 팔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저의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만들었으니 괜찮아라는 위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 안에서 직접적 성격적 메시지를 피해가며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주님의 뜻을 아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나라에 자극적인 것 아닌 착하고 좋은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작 환경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쁘고 힘든 제작 환경 안에서 주님을 알리고 싶은 전국의 모든 크리스찬 PD님들에게도 큰 응원 메시지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를 기도드려요. 평촌 세중안교회 백혜성 드림. 네. 오늘 언론계의 대부이신 전흥덕 고모님께서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방송에 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이 도착이 됐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 프로그램을 있는 곳에서 잘 만드는 것 정말 우리 크리스찬 언론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감합니다. 네. 예. 극동방송이 발전해야 통일의 길이 전 빨리 온다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하고 만나서 생활하신 지가 한 50여 년 넘겠네요. 넘죠. 예. 별로 제가 58년, 59년도에 결혼을 했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예. 뭐 그렇게 티각티각 별로 싸움도 안 하시고. 아, 많이 싸웠죠. 예. 왜냐하면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언론 중에도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은 TBC 있을 때 라디오고 텔레비전하고 뉴스 시간이 24번이에요. 그렇죠. 이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직장에 있는 시간이 길죠. 결혼 초지만. 불만스럽지 않습니까? 빨리 집에 와서. 그러면 예. 거기에다가 못 들어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테러를 당할 위험도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 들려오는 얘기가. 예. 그럼 집사람 혼자 자고 나는 방송국에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암만 신앙심이 깊어도 그럼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년 저희 집사람 권사가 그걸 참고 참아가지고 그래도 요걸 내는 한가한 시간에 저희가 정담을 나누고. 그렇죠. 예? 어떻게 소외를 하세요? 그 시간들을. 여행도 하시고 여행도 하고 책도 같이 또 골라보고 의식도 식사도 하고 애들 또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우리가 애들도 사주고 그 우리 집에 가오는 화목입니다. 화목하라. 뭐 딴 적이 없습니다. 그 뭐 애들 둘이고 손자 있고 며느리지만 다 화목하게 지내죠. 네. 그 복 받으신 거지.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의 고문이신 전흥덕 고문님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참 많이 배우고 듣고 알게 된 벌써 그리고 시간이 많은 벌써 것들, 끝날 때가 깨닫게 됐네요. 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갔어요, 시간이.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목사님과 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 오래 종사를 해가지고 방송에 어떤 부분은 실증도 나고 왜 저건 저렇게 만들까 하는 항상 그 염려 속에 지금도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마다 배달하는 신문을 봤을 때 불만족스러운 거, 만족한 거 하루가 시작되는데 극동방송은 제가 목사님 앞에서 너무 과찬하는 것 같지만 거의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 못하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종교방송은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입니다. 특히 김장한 목사님을 제가 감동 속에 알게 된 것은 밀그람 목사가 여의도에 왔을 때 그때 그 보셨구먼. 설교를 하시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극동방송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의 시간마다 통일되게 하옵소서.
그 염원은 기도로서 이루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그 극동방송에 와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을 뵈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북한이 70년 동안을 하나의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북한이야말로 4.19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그건 종교의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네. 기본 자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기를 해야죠. 그 4.19 혁명 같은 국민혁명이 일어나야지.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으니까 지금 수십만 명이 감옥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와 극동방송의 방송의 영향이 그건 그렇게. 그런데 선생님께서 극동방송을 들으셨다는데 네, 들었죠.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저는 2000년대 중반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것도 이제 각계각층 사람들이 갔는데 정진석 국회의원, 그다음에 남경필 국회의원, 그저 수원의 지구아니야 그 양반이 남경필 국회의원, 그다음에 야당에서 김상현 국회의원, 그리고 사회각층 대표들이 그 평양을 갔었죠. 그 백두산까지 가고 했는데 아세아 경기 대회가 그때 벌어지고 있었어요, 북경서. 네. 그래서 스코어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라디오를 갖고 가서 아무래도 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라디오를 백에 집어넣었죠. 평양 가실 때. 그러면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평양에서 저녁에 아세아 경기 대회를 저거 하느라고 다이아를 돌리는데 극동방송이 제일 큰 보리물이 접힌단 말이에요. 네. 평양에서. 몇 시쯤에 들으셨어요? 그 저녁 9시 반쯤 됐죠. 네. 그 감동이야말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평양서. 그러면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전화면 잊어버렸어요. 그 뭐 감격 감동은 말할 거 아니 없는 근데 그 거죠. 감시원들이 지키고 감시 있잖아요. 저녁에 내 혼자 자는데 누가 감시를 합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디가 잘리네 KBS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MBC 이런 방송들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거기에서 극동방송의 참 역할과 사명과 위력을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김장한 목사님하고 가까운 분한테 김장한 목사님 만나거든 내 이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근데 그 양반이 못 전하고 만 거 같아요. 그래요. 예. 바빠가지고. 이래서 오늘 빚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청취자들이 야, 이 뭐 북한의 방송이 가긴 간다는데 야. 과연 평양에서 이게 들리나 안 들리나 반신반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벽어돔이라는 그 백두산 가는 중간 조그만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들었는데 서울보다 더 잘 들려요. 그렇죠. 시골로 가면. 네. 예. 문을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도 없고 닫아놓으면 열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 부분은 전 확신을 지금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쪽 키를 그렇게 열 뿐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만 노력해볼게요. 네. 네, 앞으로도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